프로파일러 수업. 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깊고 넓게 들여다봅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보컬 덕원 씨, MBC 박소영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음력으로 7월 7석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라면서요? 어머나 세상에. 생각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벌써? 그래요? 네. 그러면 박소영 아나운서 오늘 누구 특별히 만날 사람 있는 거 아니란 말씀 같아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네. 제가 신입사원이잖아요. 제 네. 동기들을 오랜만에 아. 오늘 끝나고 지금 6시 반부터 저기 나가서 먹고 있는데 8시에 그렇군요. 늦잠할 예정입니다. 네. 특별한 제 동기들. 예, 그렇군요. 누구든지 특별한 사람 만나면 7월 7석의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덕원 씨는요? 저는 일단 그 내일 공연이 있기 때문에 네. 공연 준비를 위해서 작업실로 저는 이제 갈 것 같습니다. 와. 공연 함께 하시는 분들이 브로콜리 너마저 멤버들이 특별한 분들이시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 아내를 만납니다. 우리 다 특별하네요. 예. 네, 오늘 수업도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을 검색하시면요, 저희 수업 장면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의견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파일러 수업 1교시 시작할까요? 네, 1교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추리 퀴즈입니다. 박소영 아나운서 문제 내주세요. 네, 오늘은 약간 결이 다릅니다. 오늘의 퀴즈는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퀴즈를 내는 게 아니라요. 네. 넌센스에 가까운 퀴즈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하. 잘 들어보시고 맞춰보세요. 검은색을 좋아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모자, 옷, 구두, 핸드백,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검은색으로 꾸미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었어요.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주위에 불도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을 향해서 자동차가 과속으로 돌진해 왔습니다. 여성은 자동차를 보면서 눈을 질끈 감고 말았는데 자동차가 그 여성 앞에서 정확히 멈춘 거예요. 여성은 무사히 사고 없이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었죠. 자동차는 어떻게 횡단보도 앞에서 멈췄을까요? 문제 나갑니다. 보기 나갈게요. 1번. 자동차가 물체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멈추는 장치가 있었었다. 2번. 온통 검은색으로 치장했지만 대낮이었기 때문에. 3번. 검은색이었지만 야광의 물건들을 소지하고 있었다. 아하. 그래서 빛이 나고 있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1번. 자동차가 물체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멈추는 장치가 있었어서. 2번. 검은색으로 치장했지만 대낮이었기 때문에. 3번. 검었지만 야광 물건이 있어서 그게 빛이 나고 있었어서. 네. 오늘 멋진다. 문제는 초등학생들이 무척 좋아하는 네. 네, 추리 퀴즈로 볼 수 있겠는데 검은색으로 모두 온몸을 치장한 여성. 아무래도 덕원 씨의 네. 검은색 힌트가 좀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어린 시절에 그 뭐 꼬마 탐정단 이런 그 뭐 책이나 예. 이런 탐정 퀴즈 이런 데서 많이 봤거든요. 작은 책이 있어요. 이런 거 담긴.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보면은 그걸 구입하면 이제 뭐 돋보기도 주고 예. 탐정 수첩도 주고 아하.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이걸 좀 옛날 사건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보기 중에 이제 최신 기계라는 게 있는데 아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지가 않죠. 네. 보통 이런 문제들은 생각에 허점을 찌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초등학교 때도 이 문제 비슷한 문제를 봤으니까 이게 거의 한 네. 1970년대 문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이게 보니까 비도 세차게 내리고 있고 음. 주위에 불도 모두 꺼져 있다 그러는데 아.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고정관념을 깨고 보면 네. 왜 불이 꺼져 있었을까? 아하. 그렇죠. 불이 꺼져 있는 이유가 이제 그 시간대가 꼭 밤이었을까? 와, 이런 걸 볼 수 있을 것 거기까지. 같습니다. 소영 씨 혹시 추가하고 싶은 힌트 있어요? 여기에? 저는요, 야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야광이 뭐 빛이 나긴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야광이 보일 정도로 어두운 날씨였다면 예. 라이트를 켜고 운전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하. 그럼 야광이 보였을까요? 어. 아하.
라이트의 반사가 되죠, 야광이. 아 그런가요? 네. 네, 그 부분은 제가 정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정답자 5분 추첨해서 쌀 10kg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오늘 수업이 끝날 때쯤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프로파일러 수업 함께 하고 계십니다. 2교시 시작할까요? 네, 박소영 아나운서, 오늘 다뤄볼 사건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은 여름 특집, 남양 특집이라고 해볼까요? 너무 무섭고 정말 소름 끼치는 그런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사카키바라 사건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 네, 알죠. 1997년에 발생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네. 일본 열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물론 뭐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진 정말 엽기적인 사건이었고요. 왜 그러냐면 범인이 겨우 14살밖에 안 됐는데 네, 맞아요. 연쇄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그리고 연쇄 살인을 저질렀고 그 네. 과정이 굉장히 잔혹하고 네. 아이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너무 맞아요.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그때 사용한 그 가명이 사카키바라여서 사카키바라 사건이 된 거라. 맞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이게 촉법 소년에 관련된 내용도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연령을 일본에서 낮췄다라는 네. 내용도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잔혹하고 엽기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표디께 이 사카키바라 사건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199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지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대로도 많이 보도가 됐고 방송에서도 소개가 됐고 또 작품으로도 많이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각색이 됐고. 하지만 여전히 이 사건 아시는 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소영 아나운서가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도 네. 간추려서 내용 정리 좀 해주세요. 1997년 5월 27일이었습니다. 일본 고베시의 도모가오카 중학교 정문 바로 앞에서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는 소년의 절단된 머리가 발견이 되는데요. 네. 이 피해자는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생 하세준. 그런데 정말 괴이하게도 죽은 이 소년의 입에 범인의 도전장이 물려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요. 자, 게임을 시작하지. 일본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아동 살해극 이렇게 막을 올렸습니다. 피해자였던 하세준이나 그의 가족들에겐 타인에게 특별히 원한을 살 만한 일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인근 지역 학부모들은 더욱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부모들이 이 이후에 자녀 혼자 외출하는 걸 금지했고 등하교 때 동행하는 부모들이 늘어났다고 해요. 네.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추리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 범인의 도전장, 후속 범죄를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지나치다고 하기도 어렵겠죠. 그렇죠. 이 피해자 입에 물려 있었던 도전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게임을 시작하지. 우둔한 경찰 제군들, 나를 멈춰보시지. 나는 살인이 유쾌해서 견딜 수가 없어. 사람의 죽음이 너무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더러운 야채들에게는 죽음의 제재를, 다년간 쌓아온 원한의 유혈의 심판을, 슐 킬러, 학교 살사의 술, 도깨비, 장미. 이 수사당국이 이후에 수사에 나섰지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고베 신문사로 범인이 또 다른 도전장을 보냈습니다. 이 도전장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예. 내 이름은 사카키바라 세이토. 밤하늘을 볼 때 생각하면 좋겠지. 이 내용이 너무 그런 추리소설이나 이런 것 중에서도 네. 잔혹한 좀 그런 것과 비슷하고 예. 그런 걸 모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러게요. 맞아요. 네. 좀 비현실적이죠. 네. 예. 이 사카키바라 사건 전개 과정에서 프로파일러로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전조 증상입니다. 그 단어 뜻만 보면 이제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뭔가 전조가 있다. 맞습니다. 보였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런 느낌처럼 들리는데요. 예, 어떤 커다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 사건을
예고 혹은 경고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그것을- 경우에는 어떤 것이 그런 전조 현상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어떤 그런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내용의 잔혹성, 엽기성 네. 그리고 대단히 조금 미스터리한 네. 이런 그 경고장이라고 불린 편지의 내용 이런 것들에 주로 주목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너무나 아프고 슬픈 사건이잖아요. 그 네. 어린 나이에 그렇죠. 아이가 이토록 괴물이 되어 있었다니 네. 그러면 왜 그걸 미리 알지 못했을까?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 특히나 피해자들은 가해자보다 더 어린 그렇죠. 보호받아야 할 그런 사람 어린이들이었고요. 그래서 그 전에 보였던 전조 증상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 이것이 제가 들여다보고 싶은 부분이고 꼭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겠네요. 근데 이렇게 살해 사건의 범인이 예. 막 이렇게 도전장 같은 걸 남기는 예. 식으로 일부러 나를 잡아봐라 이렇게 흔적을 남기는 경우가 그게 흔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흔하지 않죠. 네. 흔하지 않고 때로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인 것처럼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도 몇 차례 있었는데요. 혹시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수원 그 팔달산 인근 등산로 입구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아주 잘게 훼손된 시신들이 발견이 됐어요. 일부가. 네. 그때의 일부 전문가들 이것은 범인이 일부러 아, 사법 체계에 대한 도전을 하고 네. 대한민국 사회에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한 이제 취재를 하려던 이제 그 언론 방송사에게 저는 그건 아니다. 절대 그런 식으로 보도하지 말아달라. 저는 그렇게 인터뷰 못한다라고 네. 거부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왜 그렇게 나타났느냐, 왜 그렇게 해석을 했냐면 누구나 많이 다니는 그 등산로 입구에 볼 수 있는 곳을 해놨기 아.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범인이 중국 교포였죠. 한국 사회 적응을 잘 하지 못했고 네. 자기 딴에는 가장 으슥하고 산이고 밤에 보이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유기를 했는데 오히려 숨긴 네. 거였는데. 그렇죠. 아. 그런 일들도 있어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모방입니다. 뭐 어떤 걸 모방한 창조가 건가요? 아니고요. 미국에서 발생했던 조디악 킬러. 범인이 시신 옆에 자기의 표식을 갖다 놨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조디악이라는 그 별칭으로 조디악 킬러라고 불렀고 결국 실체가 잘 안 드러났어요, 이 사건. 그래서 아마도 그 영화로도 공개가 됐고 네. 많이 이제 알려져 있죠. 이 사카키바라라는 그 별칭을 썼던 일본의 14살 중학생 역시 네. 조디악 킬러를 모방했다라고 나중에 밝혔습니다, 스스로도. 근데 그 조디악 사건도 그렇고 사카키바라 사건도 그렇고 예. 보통 범행을 저지르고 나면 자기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흔적을 일부러 남기는 거는 잡힐 수도 있는데 어떤 심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박소연 아나운서가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일반적인 사건, 그렇죠? 이러한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범죄 심리학에서는 이상범죄라고 부릅니다. 분류를 다르게 하는. 그렇죠. 일반적인이란 것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 하진 않는데 범죄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저지르는 경우들이죠. 돈이 필요한데 네. 범죄 이외의 방법으로는 확보할 수 없다. 감정이 복받쳐 올랐는데 네. 뭐 원한이든 뭐 치정이든 어떤 이유로든 질투든 근데 그것을 범죄 이외의 폭력 이외의 방법으로는 해소 못한다. 능력 부족인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되면 동기가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일반적인 범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범죄에서는 절대로 자기가 드러날 수 있거나 검거될 수 있는 단서 현장에 절대로 안 남기려고 노력을 하죠. 오히려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죠. 그런데 이 사건은 상당히 강한 이상 심리가 형성된 범죄자이다 보니까 네. 범죄 자체도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죠. 이러한 살인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죠. 피해자하고도 아무런 관계가- 원한 관계나 이런 것도 없어요. 네. 그런데 그 내면에 있는 분노, 불만, 세상에 대한 관심을 받고 싶은데 다른 방법으로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그런 행위를 모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잔혹한 망가라든지 또는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하는 거죠. 그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싶어 한다. 그럼 그렇게 되기까지의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제가 전조 증상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음. 그렇게 되는 과정들을 겪는 이 청소년이 사실은 우리가 인간을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인간은 당연히 인간성을 타고 태어난다. 인간은 당연히 양심이 있다. 인간은 당연히 동정심이 있다. 학습이 인간은 아니라. 예.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그렇지 오히려 않군요. 예, 인간은 태어날 땐 그냥 본능 덩어리로 욕구 덩어리로 태어나죠. 그런데 가정에서 그리고 주변 인간 관계에서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교육기관에서 사회화가 됩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했을 때 자기에게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서 인격이란 걸 형성을 하죠. 그런데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착각을 하기 때문에 아닌 경우도 충분히 예, 있다는 제대로 노력을 하지 않아요. 방치해도 인간이 다 될 거라고 착각을 해요. 아. 그래서 오히려 강하게 학대를 하고 악영향을 끼쳐서 괴물로 만드는 경우들도 꽤 우리가 만나고 있지만 네. 반대의 경우로 제대로 된 그 발달 단계에 필요한 관심과 교육과 애정과 양육, 사회화를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필요한 그런 존중과 관심, 배려 이런 것들을 안 갖게 되는 거죠. 거기에 그 자리에 그런 잔혹함에 대한 동경, 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싶다는 욕구, 그것을 이상한 방법으로 표출했는데 뭔가 느낌이 괜찮다는 첫 경험을 하게 되면 선을 넘게 되면 네. 그다음부터 이상하게 나가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보니까 그 살인도 너무나 엽기적이고 잔인하지만 그 편지 내용 보면은 막 범죄를 즐기고 있다는 느낌 같은 게 들어서 네. 섬뜩하거든요. 문제가 이제 처음에 경찰이 이러한 경고장을 봤을 때는 피해자 연령대를 30대 정도로 본 거죠. 높게 봤군요. 그래서 남성이고 무척 그렇게 긴장하면서 추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상당히 이제 사회 경험도 하고 사회에 대한 어떤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영향도 받고 좌절, 실패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아주 작정을 하고 세상을 향한 복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이제 상황이라면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은 어느 정도 범위가 또 좁혀지게 되죠. 그런데 뒤통수를 맞게 된 거죠. 그럼 어떤 단서로 이 범인을 잡게 된 건가요? 이 경고문이 두 번째로 왔을 때 거기에 사용된 문장들. 여기에서 뭔가 이상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사용된 용어 우리도 이제 사실은 지금은 많이 뭐라 그러죠? 과거 우리가 외계어라고 불렸던 독특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죠. 네. 은어 같은. 예. 그리고 문장을 이어 나감에 있어서 역시 청소년 단계에서 사용하는 그런 문장의 특성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분석을 해나간 하면서 그 사건 발생한 지역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해봤더니 특정한 중학교에서 실제로 우리로 치면 국어죠. 국어 시간에 냈던 숙제 중에 비슷한 문장이 있었군요.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이 범인의 실체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피해자의 부모님이 네. 이제 그 학교에도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하고 그리고 경찰에도 찾아갔는데 좀 이게 처음에는 진전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협조를 잘 해주지 않아서. 네. 근데 만약에 그때 협조를 여기저기서 많이 해줬으면 좀 더 상황이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고 좀 범인을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았을지.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이에요. 처음으로 이 범인이 인근에 있는 여학생들을 공격을 합니다. 망치를 가지고 가다가 머리를 때려요. 그런데 상처만 입고 사망하진 않거든요. 네. 2명의 여학생에게 연쇄적으로. 그때 여학생들이 목격을 합니다. 그 가해자를. 네. 코트를 입고 가방을 맨 중학생. 네. 그리고 그 가방과 코트의 모양새로 봤을 때 특정한 중학교.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가서 그 학교에 피해자들과 함께 가서 학생들 전부 사진들이 전부 이렇게 등록돼 있잖아요. 입학할 때 전부 사진을 찍어서 네. 학교에 내잖아요. 그걸 좀 보여달라. 신원 확인을 하고 싶다. 이 학교 학생이 우리한테 이런 짓을 했다. 그랬더니 이제 학교 측에서는 그거는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이고 절대로 보여줄 수 없습니다. 아이고. 그랬더니 이제 피해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과 함께 찾아왔어요. 네. 그랬는데도 학교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오면 모르겠지만 우린 보여드릴 수가 없다. 망치를 들고 위협을 하고 그렇게 해를 입혔는데도
개인 정보가 더 중요할. 이거 말씀하신 명백한 전조 증상 같은데 진짜. 그렇죠. 그것은 아주 명백하고 임박한 전조 증상이고요. 네. 그 전조 증상을 흘려버렸기 때문에 아. 끔찍한 연쇄 살인이 이어졌는데 그 이전에 또 나타났던 또 다른 전조 증상은 이 범인이 학교에 칼을 가지고 갔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광고 듣고 돌아와서 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프로파일러 수업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1997년 일본에서 발생했던 14살 중학생의 연쇄 살인 사건. 본인 스스로가 사카키바라 세이토라는 별칭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경고장까지 보냈던 이 범인의 이름은 아즈마 신이치로입니다. 전조 증상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중간에 끊겼는데요. 네. 1997년 2월에 이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쇄 망치 공격 사건을 네. 저지릅니다. 아즈마가. 그런데 피해 여학생들은 생존을 했고요. 네. 그리고 목격한 대로의 그 인상착의대로 인근 중학교에 가서 누군지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요. 경찰에 찾아가도 알려주지 않았고요. 네. 경찰에서는 용의자 특정을 못했기 때문에 학교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는 못하거든요. 그러다 한 달 뒤에 네. 결국 이 아즈마가 다른 여학생을 망치로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가격을 했고 이번에는 그 여학생이 결국 뇌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건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건으로는 이제 검거가 되지 않은 거잖아요. 예.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너무 안타깝네요. 너무 안타깝죠. 어떻게 보자면 일본 사회 특성이기도 하고요. 아, 그런 뭐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병적으로 좀 이렇게 민감한 예 그런 일본 사회 특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의 학생의 미성년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무척 민감한 그런 상황이었고 반대로 이제 그 피해자 권리에 대해서는 좀 무지했다고 봐야 되겠죠. 불균형 상태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제 전조 증상 이외에도 사실 이 아즈마가 학교에 칼을 가지고 다녔다는 네. 것. 그런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학교에서도 그 학생에 대해서 주의 경고 등만 하고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제도 있었고요. 심각하네요. 그리고 그 전에는 동물 학대가 있었습니다. 아, 동물 학대가 항상 많이들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주 잔혹한 그런 동물 학대가 있었죠. 네. 아, 정말. 근데 이런 정말 엽기적인 소년 살인마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이 14살 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기가 어렵잖아요. 예, 모든 24시간 내내 365일 찍어놓은 영상만 있다면 알 수 있겠지만 할 수 있는 건 그래서 사후적인 추정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세 가지 요소가 작용 함께 하지 않았겠느냐. 그럼 특별한 어떤 요소들이 있었나요? 특별한 한 가지 스모킹 건 같은 요소라기보다는요. 네. 우선은 인격적인 문제죠. 앞서 말씀드렸던 전조 증상에서 보이는 동물 학대와 흉기 소지, 네. 그것에서부터 품행 장애라고 불리는 미성 품행 장애는 예. 뭐 그 품행 제로라는 영화도 있었죠. 예, 그건 조금 이제 품행 장애를 희화화한 표현인 거고. 네. 정신의학적으로 그 정신 장애를 판단하는 것은 만 18세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 이전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그런 뭐 성격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단 못하게 되어 있고요. 대신에 이 품행 장애라는 용어를 그 과도기적인 성장기에 이상 행동을 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제대로 된 그 나이 또래 학습이나 또는 친구와의 관계나 혹은 규범의 준수 이런 것들을 못할 때 쓰는 용어거든요.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정에서 최소한 방임, 네. 더 나아가서 학대의 흔적이 발견이 되고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인격이 형성되는데 좀 결핍이 맞습니다.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실제로 처벌을 적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당시에 1997년 당시에 일본의 소년법으로는요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죠. 네.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6세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예 아즈마는 그 당시에 14살 넘어 15살 될 상황이었고요. 네. 그런데 워낙 엽기적인 살인 사건을 저질렀는데 형사처벌을 못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죠. 난리가 나죠.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래서 이 아즈마 때문에 일본의 소년법이 바뀌게 되고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이 우리나라랑 같은 14세로 만 14세로 낮아졌네요. 2년 낮아지게 됩니다. 네.
벌써 시간이 네. 퀴즈 정답 발표해 드릴 시간이네요. 네. 박소영 아나운서 문제 다시 말씀해 주시고 정답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 문제를 낼 때는 제가 마음이 그렇게 무겁지가 않았습니다. 오늘은 좀 재미있는 문제를 드렸는데요. 네. 검은색을 좋아하는 여성이 옷, 구두, 모자, 핸드백 할 것 없이 온통 검은색으로 꾸미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었습니다. 비는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주위에 불도 모두 꺼져 있었다고 하죠. 과속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저쪽에서 돌진해 왔고 여성은 자동차를 보고 눈을 질끈 감았는데 자동차는 다행히 멈췄고 이 여성은 무사히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자동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멈췄을까? 이런 넌센스 문제를 드렸습니다. 네. 정답은 2번. 검은색으로 치장했지만 대낮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밝은 대낮. 이게 또 예. 비도 오고 불이 꺼졌다 그러면은 원래 어두울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낮이라서 불을 끈 거죠. 꺼졌던 건데. 네. 우리가 이런 걸 심리학적으로 건 포인트 이펙트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예요? 총구 효과라고 하죠, 우리말로. 그러니까 가장 강렬한 것에 아. 시선과 관심을 집중시켜 버리면 꽂혀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검은색. 그리고 불이 꺼졌다.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니까 그러면 안 보일 텐데 검은색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정답자 발표해 주실까요? 네, 9933님 정답 2번입니다. 저희 아들 초등학교 1학년인데 같이 정답 외쳤어요. 와. 좋고요. 그리고 김후보님 2번 대낮이었다. 크크크크 힌트 끝까지 듣고 당당하게 답 접어봅니다. 네, 이외에 총 5분 저희가 추첨을 해서요.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쌀 10kg 보내드립니다. 오. 네, 오늘 프로파일러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덕원 씨, MBC의 간판 박서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 뵙겠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